네, 우리 5강부터 8강까지 공부했던 거 복습한 결과 2회 합부 모의고사로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중요한 부분은 배우고, 그러니까 강의 듣고, 배우고, 복습하고, 스스로, 그리고 이렇게 문제 풀면서 내가 실제로 문제가 풀리는지 계속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강의를 계속 4강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해될 때까지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 건드리고 그 중에서 내가 틀리는 게 있다, 혼동되는 게 있다,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럼 아주 부족한 시간 하에서도 진도도 나가야 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복습 요령들은 행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시험 본 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5분 재고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해설 들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해설을 전부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꼭 5분 재고 문제를 풀긴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야 진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 5강부터 8강까지 신제도주의 이론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자, 신제도주의 요새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다 기출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복습용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똑같이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당장 여러분들이 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랑 비교돼서 나오는 포인트가 있고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 3개 비교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3번 같은 거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요건 제도주의니까 행태 말고 제도가 더 사회현상을 잘 설명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일단 구제도주의든 신제도주의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 딱 넘겨버리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런 게 틀린 선지로 나오는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구와 신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 구제도주의는 아니죠. 제도를 변화한다 라고 보고 변화를 설명하는 모형은 신제도주의만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잘 챙겨두시고, 요건 이제 우리 풀어봤던 OX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또 틀리면 안 됩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 여기서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 3개 이름을 바꾸면 틀리는 패턴. 제도가 형성되는 맥락과 제도의 경로우전성을 강조하는 거 역사적, 다른 거 넣으면 틀리고요. 2번, 방법론적 개체주의 취하고 연역적 접근 취하고 선호를 주어진 것, 다른 말로 하면 외생적인 거죠. 주어진 거 외생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넣으면 틀리고, 그리고 역사적하고 사회학적은 반대라고 했죠. 합리적 선택만 이거예요. 일부러 2번 가지고 외우도록 만든 겁니다. 다른 거 역사적하고 사회적은 방법론적 전체주의, 기납적 접근, 선호는 형성되는 것, 내생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제학적인 가정이죠. 요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가정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신제도주의. 합부 모의고사 문제 개수도 출제 비중을 반영하는 건데요. 원체 잘 나오니까 하나 더. 자, 옳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1번. 개인들 간 선택의 결과. 개인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방법론적 개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경제학이 이런 가정을 하고 있죠.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제도가 된다. 합리적 선택. 이런 패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고.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학적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 구성원이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한다라고 보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제도에 대한 설명은 사회적인 정당성에 따라서 제도가 변한다는 소리예요. 정당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합한 걸 찾아간다. 그리고 그걸 따라하다 보면 제도의 동형화, 닮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죠. 근데 뒷부분, 그게 아니라 이걸 넘어선 효용 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한다. 이건 합리적 선택이죠. 그렇죠? 여기도 틀렸고요. 4번 문장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연습했던 문제에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앞에서 경로전성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제도가 변하기 힘들다는 특징이죠. 그런데 이거 낚시당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에서 제도가 변하기 힘들다는 경로전성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니까요. 변하기 힘들다고 보는 모형이 역사적이지만 어쨌든 변화를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해요? 역사적인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변화한다. 기억나시죠? 자, 어려워요. 신제도주의 어렵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제 복습했던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조금씩 출제 포인트도 보이고 주요 키워드도 보이고 반복하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합리적 선택의 주요 모형, 주인 대리인 이론이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주인 대리인 이론, 이런 이론들은 다 경제학의 가정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는데요. 특히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든 대리인이든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 상태에서 주인이 대리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럼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세팅에 대해서 이론을 쭉 정리하고 주로 이제 틀린 선지로 뭐네요. 주인하고 대리인을 바꿔서 되죠.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뭐부터 보시냐면 1번 주인의 대리 손실은 주인에 대한 대리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대리인은 주인에 대해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대리인에 대한 주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주인이 손실을 봅니다. 자, 주인이 대리인에게 일을 맡겼어요. 주인이 대리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대리인이 잘하는 놈인지 그리고 맡겼는데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렇게 가야 정보 비대칭을 설명한 것이죠. 제가 이거 꼭 이 방향으로 정보가 부족하다 엄청 강조했죠. 헷갈리니까 제가 강조한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의 대리 손실의 종류에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있는데요. 2번, 역선택은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 처리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해 기준 미달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거. 역선택은 대리인을 잘못 선택하는 거죠. 도덕적 해이는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대리인이 똑바로 안 하는 거. 그다음에 각종 방지 방안이 나오는데 도덕적 해이 본 김에 4번부터 보시면 이걸 방지하고자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결정이 주인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그렇죠? 유인일치가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챙겨두기로 했고, 그다음에 민영화 아직 제대로 안 배웠죠. 근데 시장에 경쟁 요소를 도입한다. 그래서 주인의 대리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읽어주는 키워드 민영화, 경쟁 요소. 이 경쟁 요소의 대표적인 게 성과급제와 같은 유인일치 방식이에요. 성과급을 더 많이 타먹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타먹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 외에도 각종 민영화시키면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배운다. 자, 다음에 4번 보시면 다음 중 공공선택 이론에 대해 맞는 설명은 공공선택 이론도 잘 나오는 모양입니다. 별표 4개짜리죠. 행정기능을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정부고 수요하는 시민 간의 교환으로 보죠. 공급자와 수요자, 교환하는 서비스를 교환한다라고 보는데 당연히 정부가 공급하고 당연히 시민이 수요하죠. 이런 것도 나오죠. 그다음에 2번 행정의 경제학적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모형이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모형입니다. 3번 인간은 경제적 존재이므로 개인은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이 아닌 자기이익을 고려한 선택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합리적 인간관이고 3번이 맞죠. 경제학의 인간관. 그다음에 4번 관료도 똑같은 인간이다. 관료를 왜 달리 고르냐? 똑같아. 관료로서의 개인도 공공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든 말든지 간에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여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똑같은 거. 오케이. 관료는 공공문제에 대한 선택을 하니까 뭔가 공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모든 인간, 관료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사익을 추구한다. 자기 이익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게 경제학의 합리적 인간관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역시 또 공공선택론 잘 나오니까 한 문제 더 넣어놨는데요. 자, 일단 전통적 관료제는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공공 부분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서비스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앞에 봤던 민영화, 경쟁원리 도입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이런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중첩된 관할권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관할권을 중첩시키는 거죠. 관할권을 중첩시켜야 경쟁이 발생한다. 이거 제가 그림까지 그려 설명했던 거.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관할권에 중첩하고 한 가지 더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분권화된 조직, 관할권의 중첩과 분권화된 조직, 이걸 활용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공공선택론이 말하는 배분적 효율성은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 원하는 만큼 배분해주는 거. 네,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도 나오죠. 4번,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여간 죄다 민간부분 것을 공공부분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본질적인 영역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외에 시장 실패 우려가 있다. 뭐 합리적 인간관 가정이 안 맞다. 이런 비판들 잘 챙겨두시고요. 6번. 자, 문제가 6번은 신자유주의 어쩌고저쩌고 시작하죠. 근데 우리 신공관리론 배울 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도 되지만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거 하면 신공관리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게 안 떠오르신 분들은 이번에 틀렸어도 괜찮아요. 근데 신자유주의 신공관리론 보충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하프 모의고사에서 처음에 아직 행정학에 적응도 안 됐어, 복습방법 적응도 안 됐어, 좀 틀릴 수 있지. 근데 문제를 풀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핀트가 맞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신공관리론 풀어주면 되는데요. 바로 1번에 설명이 있죠. 뭐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1번 보면 눈치챌 수 있죠.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양축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행정개혁을 주도했고요. 2번,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은 아직 안 배웠지만 다 경쟁 시스템이고요.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3번, 정부의 민간 부분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하자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자, 규제 완화. 민영화시켜서 민간 부분에 맡겨요. 그러면 정부가 맡겨놓고 계속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이것도 규제 강화 이런 식으로 틀리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4번.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존슨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은 시장에 대한 신념을 토대로 한 정책이다. 우리 행정국가 시기의 정책들 날개에다가 제가 빼놨고 한번 외워봤습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대표적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고 존슨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은 1960년대 복지국가가 고도화됐을 때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우리 신행정국가, 신공공관리론 시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앞 시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1번, 2번, 3번 지워서 푸신 분도 있겠지만 4번처럼 행정국가 시기의 정책이 시험 문제 지금 패턴으로 활용이 되니까요.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루즈벨트 뉴딜 정책 뭐 이런 것들은 포인트 4번 가면 확인할 수 있겠죠. 행정국가 시기의 정책이라는 거. 네, 7번.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족 정부 모형 대비. 이거 잘 나온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제가 표 준 거에서 그대로 좌우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관료제, 시장, 노적기, 방향잡기, 직접, 수평적,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분권화, 권한부여. 정답은 3번. 자, 이런 것도 이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외워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그 표 자체를 계속 달달달 반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의 유형, 시험 문제에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디테일하게 조정해 나가야 돼요. 물론 이론 강의 듣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한 번에 안 되죠. 근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계속 말하죠. 문제를 풀면서 그게 잡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8번. 신공관리론과 대비되는 유거버넌스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번에는 유거버넌스와 신공관리론입니다. 1번 다양한 참여자 간의 신뢰와 협력, 수평적 네트워크 괜찮고 조직 내 관계보다는 조직 간 관계 괜찮고요. 공동체주의 괜찮고요. 그 다음에 공동공급 괜찮죠. 근데 4번에서는 공동공급보다는 민영화 민간위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민영화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론 쪽. 이것도 표 있죠? 표?
공통점, 차이점 나온 표. 차이점 2개 바꿔 넣으면 틀리는 거 엄청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요. 이거 신공관리론 유거번원 수론과 관련하여 왜 이런 내용과 연결이 되는지는 강의 시간에 엄청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해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문제 풀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자, 4가지 모형 중에서 이 박스 안에 있는 힌트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기존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을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진다라고 본다. 뭐 이미 끝난 것 같죠?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관료제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그래서 신축적으로 바꿔야 된다.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 방안, 임시조직, 관리개혁 방안, 가변적인 인사관리, 거버넌스 평가 기준, 대응성과 유연성 전부 다 신축적 정부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공공 서비스론. 요새 좀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 문제부터 신공공 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됐다. 신공관리론, 신공서비스론. 자, 서비스론이 관리론을 엄청 비판하죠? 그래서 서비스론에서는 틀린 선지로 뭐 나온다? 신공공 관리론 나온다. 대부분의 문제는 틀린 선지로 신공관리론. 자, 원칙이 아닌 거 찾아보시면은 여기 개인 이익의 총합으로서 공익, 이건 경제학의 공익 개념으로서 신공공 관리론도 경제학 기반을 두고 있고 공익을 개인 이익의 총합으로 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은 시민들이 담론을 거쳐서 공유 가치를 창출했을 때 공익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죠. 표 기억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준 표, 신공공 관리론에 있는 내용이 신공공 서비스론에 나오면 틀리는 것이고, 제대로 쓰면 이제 맞는 것이고, 이런 패턴이 90%다. 기억나시죠? 거의 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하면 틀리고, 전략적 합리성은 맞고, 이건 민주성 달성을 위한 전략적 합리성이죠? 고객이라고 하면 틀리고, 주인인 시민이라고 하면 맞고, 보수와 편익이라고 하면 틀리고, 사회 봉사에 의한 동기부여라고 하면 맞고, 다 표에 있었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행정 이론들이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문제 자체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완벽하게 단어 하나하나 이해시켜줘서 저절로 암기되게끔 하는 것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복을 해줘야 이 문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이해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이제 9강부터 또 이론 뒷부분, 다양한 행정, 환경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9강부터 다른 내용들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